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연말까지 1억 원 돌파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상품에 이제 편입되면서 1억 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년 말까지 최소한 1억 원은 돌파할 거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권 상품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은 제도권 상품이 되면서 비트코인 변동성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는 얘기죠. 변동성이 큰 게 비트코인의 매력인데, 비트코인 변동성이, 가격 변동성이 이제 줄어드니까 매력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거든요. 근데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에서 설득력이 거의 10%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한 7가 10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단 말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안유아 교수분 같은 분이 화폐 대신으로 사용될 거다. 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그 법정 화폐라고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이해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법정 화폐가 아니고 그냥 보조 결제 수단이에요. 보조 결제 수단도 상품권보다도 오히려 보조 결제 수단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결제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유는 대단히 이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용이 불편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과 비슷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품권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를 가지고 이제 상품권 발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없으면 결제 수단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품권과 비슷하지만 변동성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서 역할은 상품권보다도 못한 거지요. 또한 이해관계자들은 화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엘살바도르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대출 재원이나 예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행이 부도날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용한다면 대출은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은 비트코인 가격이 높을 때 하겠어요. 그러면 은행은 망해야지요. 또 반대로 예금은 받으려고 하면 예금 고객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비쌀 때 예금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똑같이 예금으로 받는다면 아무도 비트코인 이용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이용하면 되니까, 그걸 이용하기, 은행을 이제 역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할 시기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비쌀 때가 이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낮을 때 하면 이자가 없어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은행 또 망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하기 어렵다. 상품권보다도 못하다 이거지. 교환 수단으로서 역할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은
우리가 사용한 화폐를 경쟁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진정한 경쟁 상품은 상품권이에요. 결제 수단으로서 경쟁 상품은. 그런데 상품권보다는 오히려 경쟁력이 없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폭이 때문에 상대방이 주로 가상자산 가장이고 있는 사람은 비쌀 때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상품권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을 받아버리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런데 받아놓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 장사꾼이 망해버립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게 교환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진실이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가상자산이 그 진실, 숨겨진 진실이 이제 하나 둘씩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공매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헤지펀드들이 그냥 공매도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결제수단이라고 부각시켜버리면요. 그거는 사실상 이기기 힘들거든요. 가치가 있는 석유도 한때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적정한 가치를 알 수 없는 이 비트코인 등 공매도 대상으로서 적격이죠. 아주 좋지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완전히 노다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가치를 알 수 없고 또 가상자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돈으로 거래하는 건데 가치가 없단 말이죠. 주식처럼. 또 적정한 가격 수준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상자산 투자 수요는 감소하지요. 또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돈이 화폐 유통 속도가 은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 있기 때문에 유통 속도가 줄지요. 또 뭐 단기 채권 시장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쪽으로 돈 이동이 적지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 국면에서도 가상자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니까 1억 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도 결국은 뭡니까? 금리가 계속 오를 테니까. 그리고 올해도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출시되면 이제는 더욱더 이제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불편함이 부각돼 버리죠. 뭐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종이화폐보다는 가상자산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편리하다는 얘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교환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제 또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은 선물 거래를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포유 환율연구소가 선물 거래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거는 오히려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규제를 한다거나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거나 이럴 때 선물 매도하면 딱 좋거든요. 더군다나 선물 시장은 그 다음에 돈싸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지요. 주식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니까 선물 매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불편하게 짝이 없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또 그 변동성 때문에 상품권보다 못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선물 거래 허용이 호재가 아니고 악재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화폐는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 부채가 많은 국가는 이제 조세를 많이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상자산 이걸 그대로 두면 탈세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 2022년부터 이제 세계 각국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상자산 규제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내세우는 것이 익명성 아닙니까? 그죠? 익명성 보안성인데 조세당국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2022년은 그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화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외화를 밀반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환차익을 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외화가 부족한 국가는. 그러니까 이 또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은 2021년보다 가상자산 시장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이제 허상이라는 게 이제 자꾸 밝혀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허상인 줄 몰랐다는 거죠. 대부분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그 블록체인 기술 빼고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장이 다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네, 지난해 1억 원 돌파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올해도 더욱더 가상자산 시장은 그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한 얘기 1번부터 10번까지 얘기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주장에 현혹되면 재산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산이 또 NFT잖아요. 그것도 98%는 거래 대상 아니에요. 나머지 한 2% 정도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그 정권회사 직원이 얘기하거나 가상자산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그 98%는 거래 대상이 장기적으로는 되기 어렵다. 따라서 코인베이스 투자라든지 NFT 관련 그 ETF 상품도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조심조심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